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발표는 동국대 이경원 교수님께서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규제 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동국대 이경원입니다. 먼저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의도치는 않았습니다만. 네.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토픽이 플랫폼 드리븐 바이오 이코노미라서 제가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마땅했으나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지 못해서 죄송했고요. 그러면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이라는 것보다도 일단 플랫폼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플랫폼 사업자가 이제 중요한 건데,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양면 사업 모델을 채택을 합니다. 양면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연결을 필요로 하는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을 연결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사업을 하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죠. 전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그 뭐 G마켓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이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이죠. 그래서 연결이 돼서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 플랫폼이 바로 뭐 예를 들어서 G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플랫폼에 대한 그 특성, 그 플랫폼이 무엇이다에 대해서는 좀 경제학자가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 사업 모델의 특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G마켓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건을 팔고자 하는 쪽이 그 혜택을 보겠죠. 반면에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주체들이 많을수록 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쪽이 이득을 보겠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가격 구조의 비중립성인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G마켓 같은 경우가 지금 소비자한테는 가격을 부과하지 않고 그 판매자들한테 가격을 부과하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판매자한테는 가격을 부과하지 않고 그 소비자한테 가격을 부과하면 거래가 잘 일어날 가능성이 없겠죠. 이와 같이 그 가격을 주체를 바꾸거나 달리 해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바뀌는 경우를 이제 가격 구조의 비중립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이 있어야 양면 사업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또 온라인 플랫폼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플랫폼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있는 거죠. 최근 여러 이슈들의 대상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플랫폼을 정의를 했지만 경제학자들은, 근데 현실에서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저희가 보기에는 플랫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넷플릭스처럼 물건을 구매를 해서 자기네들 조달을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스타일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이진 않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최근에 정부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좀 잘 되는 거는 이제 플랫폼이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란 용어를 주로 많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축적되는 쪽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거나,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인데, 이것에 따라서 쏠림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한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이 그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데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쭉 몰리면은 다른 쪽도 저절로 몰리기 때문에 쏠림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어떤 한 플랫폼만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멀티호밍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가 작년에 실태 조사를 했는데 오픈마켓, 그다음에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 앱 이런 데 입점한 이용 사업자,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판매자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용 사업자가 평균 3.6개의 플랫폼에 입점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동시에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사용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은 진입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진입을 하면,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데, 내가 진입을 하면 한쪽만 일단은 끌어들일 수 있고, 끌어들이면 다른 쪽 사이드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양면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신규 지배는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기존 플랫폼들한테 어떤 약간 경쟁적인 압력을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만 타겟으로 해서 공략을 한다라는 전략이 바로 디바이드 앤 컨커라는 전략인데요. 이 멀티호밍이 있는 경우에 스페셜 케이스로 경쟁적 병목이라고 하는 시장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유선 방송 시장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시청자는 뭐 예를 들어서 IPTV 뭐 하나를 선택을 하죠. 뭐 통신사 하나를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채널 사업자들은 여러 그 방송 사업자들을 채택을 하죠. 그러니까 한쪽은 싱글 호밍을, 그러니까 한 플랫폼만 선택을 하고 반대쪽은 여러 플랫폼을 선택을 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경쟁적 병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온라인 플랫폼들은 사실 여러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분야, 뭐 검색, 쇼핑, 금융,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시면은 쇼핑, 동영상 유통, 광고, 여기는 거의 모든 플랫폼들이 다 진출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제일 돈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환경들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 각 플랫폼들은, 거대 플랫폼들은 자기네의 또 다른 사업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뭐 M&A를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런 사업자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을 해서 다방면에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플랫폼은 그럼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보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이 발생할 비용을 커버할 정도로는 돼야 되겠죠. 그것을 비용을 넘어서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마크업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마진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플랫폼에서는 뭐가 또 추가가 되냐면, 이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 플랫폼에 진입을 해서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반대편에 이용자들이 더 추가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좀 가격을 깎아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낮춰지면은 뭐 당연히 뭐 사업을 할 유인이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마크업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현재까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예전에는 뭐 아무런 가격을 소비자한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말은 뭐냐면은 이쪽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서 자기의 이 네트워크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제 네트워크 사이즈가 어느 정도 다 꽉 차니까 이제 마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뭐 구글이 최근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그걸 통해서 인앱 결제 강제를 하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이 마크업 수준은 사실 뭐 이용자들도 호락호락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뭐 에픽 게임즈나 이런 스포티파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애플에 대항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사전 규제,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사전 규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마크업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크업 수준은 뭐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도 굉장히 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EU에서는 최근 2020년에 디지털 서비스 액트 또 디지털 마켓 액트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아마 올해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역시 2020년 정도의 의회에서 반도체 패키지 법안에서 5개 정도 그 법안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법과 별개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많이 제출됐어요. 작년에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공정위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너무 길지만 그래도 온플법이라고 간략하게 불리는 거고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하고 있고 방통위도 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개정해서 소위 여기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율규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자율규제위원회를 설립을 한 상황이고요. 그럼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의 규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디지털 마켓 액트를 좀 더 포커스하시면 되는데 여기 유럽의 관심 대상 게이트키퍼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그 밑에 이제 8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업자들한테 주목을 하고 특히 EU 전체 그러니까 EEA 그러니까 EU 전체 경제 에어리어 내에 3년간 매출액이 75억 유로 뭐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100조 1000조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조 100조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용 사업자, 그러니까 판매자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용 사업자의 영업 행위를 제한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런 자기네 앱을 이제 미리 모바일에 이제 선탑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삭제가 가능하도록 만들고요. 그다음에 자기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플랫폼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면서도 판매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사 우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데이터가 내 플랫폼에서의 데이터가 다른 쪽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장을 하는 그런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의 플랫폼 패키지 법안은 관심 대상이 커버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유럽에서 이야기한 게이트키퍼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여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한 내용이 그대로 포함이 되는데 추가가 된 건 뭐냐면 플랫폼 인수 합병 심사를 좀 더 강화를 하자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미국이랑 유럽에서 사전 규제 온라인 그러니까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적으로 뭐 편안함 또는 뭐 발전 이거 기여한 거는 인정을 하지만 이러한 사업자들 워낙 급격히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감도 있는 경우가 주변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통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회적 정치적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떤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불공정한 건지 파악을 하고 그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리는 사이에 이미 뭐 독점력은 더 강화되고 뭐 이런
그 관점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그냥 독점이면 그냥 바로 규제를 하자라는 약 100년 전 시각으로 돌아가는 게 최근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뭐 이런 사전 규제를 하자는 측도 있지만 사전 규제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반론이 굉장히 더 많긴 한데 지금 약간 힘적인 우위는 그 사전 규제 찬성 쪽에 우위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멀티 호밍을 하면 경쟁 제한 효과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보유량, 그러니까 보유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전 분석을 해서 결과를 얼마나 잘 분석을 해서 사업 모델을 만드는가가 더 중요하지. 뭐 예를 들어서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무런 데이터 없이 시작을 해서 소비자가 필요로 한 서비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다음에 리딩 업체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반론도 있고 플랫폼의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계 간 경쟁의 증가로 오히려 경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플랫폼 규제 방향으로 보면은 해외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덜 집중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건 이제 구글이 거의 꽉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의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구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로 보면은 굉장히 어느 쪽으로 쏠림이나 뭐 이런 게 전혀 발생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외 상황과 해외는 좀 집중화 쏠림의 그 현황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전 규제에 대한 국내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 언제든지 쉽게 쏠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든지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잘못됐는지 평가를 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기 때문에 이 온라인 플랫폼의 행동에 대한 그런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기술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